자식한테 다 퍼줬더니 노후에 빈손이 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착한 부모였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초라해지는 걸까? 분명히 잘해줬는데, 분명히 아껴줬는데 왜 자녀는 나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식 학원비 때문에 새벽부터 일하고 자식 결혼 때문에 퇴직금을 털고 자식이 힘들다 하면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도 안 보고 꺼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자식만 잘 되면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난 지금 자녀는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생일날 전화 한 통 오는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지. 이 질문이 가슴에 걸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모여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는 방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완벽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땀 흘려번 첫 월급은 평생 기억하지만 그냥 받은 용돈은 다음 날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존중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녀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직 남아있는 것마저 달라고 합니다. 집을, 땅을, 통장을. 세금 때문이라고, 절세 때문이라고, 나중 일을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합니다. 딸인데, 아들인데 설마 나쁜 뜻이 있겠어. 그렇게 또 흔들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순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넘겨버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선을 그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기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일이구나. 내가 서 있어야 자녀도 기댈 수 있구나. 그 확신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얼마나 다르게 바꾸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공감이 안 되시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를 더 나은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참 강한 분들입니다. 6070년대 보릿고개를 버텨낸 세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가정을 일군 세대,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꿈을 줄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늘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얼굴만 보면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어머니 중 한 분입니다. 72세 강명순 씨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오창호 씨는 6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 이름은 오세영, 42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그 손으로 딸 머리를 빗겨주었고 그 손으로 딸 학원비를 봉투에 담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 딸이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아 수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영이가 남편 권도훈 씨와 불쑥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생일도 아닌데 명순 씨는 현관을 열면서 가슴 한켠이 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지나가다 들렀어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은 사위 도훈 씨는 앉자마자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치 집의 구조와 전망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 씨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둘 다 긴장한 얼굴이야. 차를 들고 나오니 세영이와 도훈 씨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금이 워낙 높아서요. 어머니 명의를 지금 미리 저희한테 옮겨두시면 나중에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대요. 명의를 옮긴다. 명순 씨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영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명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차례가 되는 거잖아요. 명순 씨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 주름이 늘어난 얼굴.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나는 뭘로 살지. 며칠이 지나도록 명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영이에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야 해요. 세법이 자꾸 바뀐다고요. 심지어 딸은 세무사를 전화에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훨씬 손해입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명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딸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인 걸까?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잠을 못 이루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창호 씨가 남긴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순아,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해 주려 한다는 거 나는 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내가 다 내주면 아이들은 너를 주는 사람으로만 볼 거야. 함께 나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노후는 내 몫으로 남겨둬. 그래야 아이들도 너를 어른으로 봐. 명순 씨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명순 씨는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 이미애 씨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머니 명의로 있는 동안은 어머니가 완전한 주인이세요. 그런데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그 모든 권한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심지어 팔아버려도 어머니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처럼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흔들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바다처럼. 명순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명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엄마야. 엄마,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세영아,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엄마는 집 못 넘겨줄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엄마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 근데 엄마가 이 집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엄마 편을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한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보름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순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했어요. 엄마 노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못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라고 말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명순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영아, 엄마도 미안해. 너희 힘든 거 알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죠. 엄마한테 집까지 달라고 한 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영이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명순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겁고 눈치 보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반기는 관계였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창호 씨. 내 것을 지켰더니 딸도 나를 어른으로 보더라고. 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명순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챕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순 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디였을까요? 집을 지킨 장면이 아닙니다. 딸에게 못해줄 것 같다고 말한 그 순간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녀에게 안 된다고 말한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명순 씨 자신의 삶을,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많이 줄수록 좋은 부모다. 자녀가 힘들다 하면 들어줘야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베푸는 것과 소진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명순 씨는 평생 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깊은 감사가 아니라 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왜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자신감을 얻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그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부모를 위한 길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려 했던 그 마음이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 자신의 존재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자녀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프롬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나와 상대방 모두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를 지우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신을 잃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자식만 잘 되면 되니까.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융의 말처럼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자녀에게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명순 씨가 집을 지킨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딸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명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배를 고르면서도 자식 도시락은 챙겼습니다. 내 옷은 낡아도 자식 교복은 새 것으로 맞췄습니다. 내 꿈은 접어두고 자식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바로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던 시대에서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시대로,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건강한 노후의 방향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완성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자녀도 비로소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자녀는 부모를 기댈 곳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관계에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이 너무 많이 받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받는 쪽이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주었는데도 왜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자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이웃이 존중받듯이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존중받습니다. 명순 씨가 딸에게 못해줄 것 같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딸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처음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 덕분에 딸은 엄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엄마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존경받는 어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 때와 안 줄 때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와 거절할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명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라는 한마디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무게중심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내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가 더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서 있어야 자녀도 든든합니다. 오늘 명순 씨는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집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지켰고, 자신의 존엄도 지켰고, 남편이 남긴 말의 의미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우리는 명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고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챕터 4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단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노후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당장 내 것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자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세금이 어떻고 절세가 어떻고 말해도 내 상황을 정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가진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잔고, 매달 나오는 연금, 매달 나가는 생활비, 이 세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녀가 뭔가를 부탁하면 바로 들어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잠깐 생각해 볼게라는 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자녀를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엄마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관계를 바꿉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부탁이 아무리 급해 보여도 하룻밤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순 씨가 복지관 상담사 이미애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딸의 조급한 말에 결국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지원센터, 법률상담센터, 이런 곳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오랜 고민을 단번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명순 씨처럼 먼저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작은 문제도 커집니다. 하지만 털어놓으면 큰 문제도 작아집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다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계를 가꾸는 작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부담 없는 식사를 하는 것,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대신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먼저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당당히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면 자녀와의 대화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명순 씨가 집을 지키고 난 뒤 딸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순 씨가 먼저 달라졌기 때문에 딸이 달라진 겁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바뀌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명순 씨가 집을 지키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지셨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나를 보며 행복해집니다. 내가 웃어야 자녀도 나를 보며 웃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건강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로 선을 긋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자녀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이웃이 존중받듯이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존중받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거절하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드실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혼자 가보는 것, 하기 싫은 일을 정중하게 거절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을 그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명순 씨도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주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볼 줄 알아야 자녀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주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서 주는 사랑은 평생 갑니다. 그 사랑이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파악하는 것,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 상담을 받아보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작은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 이 중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한 달 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1년 뒤 여러분의 관계를 바꿉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명순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생활비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딸 세영이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옵니다. 명순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다릅니다. 눈치 보는 웃음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환한 웃음입니다. 어느 날 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명순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요즘 행복해.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따뜻하게 맴돌았습니다. 집을 지켜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니까 딸도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일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서 있어야 자녀도 기댈 수 있다. 이 세 문장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헌신하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돌릴 시간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인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면 1, 두 가지라면 2, 세 가지 이상이라면 3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혼자 보고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